방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신다면 몹시 기쁠 것 같아요.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럼 행복한 날 되십시오. 임진왜란의 참화에 뒤이은 광해군의 폭정으로 삐걱거리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김유, 이귀, 김자점, 이괄 등이 반정을 일으켜 폭군을 몰아내고 왕의 조카인 능양군을 옹립한 것이 1623년 개해년의 일이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공신들의 도움을 받아 구악을 일소하고 부국안민의 새 정치를 심으려고 했으나 그 의욕이 채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엄청난 국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등극 이듬해 정월에 일어난 이괄의 반란이었다. 이괄은 무과 출신으로서 인조반정의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공이 큰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논공행상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보다 낮은 2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벼슬도 조정 중신이 아니고 외직인 한성판윤에 임명되었다. 이괄에 대한 그와 같은 대우에는 본인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일반의 객관적인 공론에서도 불공정하다는 소리가 따랐다. 그러다가 그해 여름 북쪽 오랑캐들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 국방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조정에서는 장만을 북방군 총사령 관격인 도원수에 임명하고 이괄을 부원수 겸 평안병사에 임명했는데 이괄은 그와 같은 조정의 처사가 자기를 지방에 내쫓기 위한 것이라고 크게 오해하고 말았다. 장만은 후방인 평양에 원수부를 두어 북방군에 대한 총지휘권을 행사했고 이괄은 보다 일선인 영변에 진을 치고 주력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괄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모병을 실시했는데 당시 그의 영웅적 명망이 널리 알려진 덕분에 날랜 장졸들이 속속 모여들어 마침내 휘하의 병력이 1만 2천 명에 이르렀다. 이괄은 이들을 잘 훈련시켜 짧은 기간 동안에 강병으로 만들었다. 그 무렵 조정에 불길한 고변이 들어왔는데 이괄을 괴수로 하여 그의 아들 이전, 귀성부사, 한명년 등이 반역을 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전과 한명년을 잡아오도록 선전관과 금부도사를 파견했다. 이괄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진구렁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반역 혐의를 쓰고 잡혀가게 되었으니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나 다름없고 따라서 그 압이 되는 자기 역시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생각할수록 왕과 조정의 처사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누구 덕에 임금이 되고 고관 대작이 되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화가 뻗친 이괄은 선전관과 금부도사를 제거하고 칼을 높이 들어 외쳤다. 지금 조정에는 간신들이 가득 차서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들을 벌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서울로 쳐들어갈 것이니 모든 장졸은 나를 따르라. 만일 군령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그 험상한 기세에 눌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중에 출병 준비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병영은 갑자기 크게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괄은 정월 스무 이튿날을 출진 날짜로 잡았다. 출진 전날 밤 그 막바지 준비도 끝나 모든 장졸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이괄의 병영을 가만히 빠져나온 한 젊은 기마병이 있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소대장쯤에 해당하는 초장 지위에 있는 부랑이었다. 부랑은 평안도 북쪽의 자성군 출신으로 원래 목축과 사냥을 가업으로 삼는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어려서부터 쾌활한 말괄량이로 자라나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말 타고 창검을 휘두르고 활 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도저히 계집아이답지 않은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걱정을 하며 아버님은 늙어가시는데 집안에 사내 형제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 가업을 잇기 위해서라도
제가 모든 것을 익혀 놓아야지요. 또 나라에서 군병을 모집하는 경우 늙으신 아버님이 어떻게 군역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부득불제가 대신 나가야지요. 하고 태연이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 영변 군영에서 대대적인 모병령이 내리자 부랑은 아버지를 졸라 남장으로 본색을 숨기고 응소했다. 그리하여 승마와 창검술, 궁술 등 모든 부문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초장계급에 올랐던 것이다. 부랑이 출진 준비의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괄의 주장이나 행동이 영락없는 반역이었다. 따라서 그의 지휘 아래 무작정 따르다가는 반역도의 졸개로서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짓 사내가 되어 군문에 몸담은 목적이 결코 이것은 아니었자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출진 전날 밤 몰래 날랜 말 한 피를 끌어내어 야반 도주를 놓았던 것이다. 밤을 새워 부랑이 달려간 곳은 안주성이었다. 안주 목사는 정충신으로 무무에 통달하고 지혜와 경륜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정충신은 귀순한 부랑을 단독 면담하여 적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다. 역도의 진영에서 빠져나와 위급을 알려주니 기특하구나. 내가 보기에 이괄이 어떠한 전략을 쓸 것 같으냐? 소인이 생각하기에 적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방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책은 정예한 군세를 질풍같이 휘몰아 그대로 한강을 건너 그때쯤은 몽진하고 계실 상감마마의 수레를 뒤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참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겠구나. 그럼 중책은 무엇인가? 평안도와 황해도를 장악한 다음 지금 가도에 도망와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과 손잡고 장기전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손을 쓰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겠다. 그럼 하책은? 서울을 점령한 다음 그것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빈성만 차지하고 이쪽에 시간을 벌어주면서 스스로 독안해주가 되는 격이니 그것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괄은 어느 방법을 쓸 것 같은가? 소인이 보기에 이괄은 성질이 급하고 계략이 깊지 않으므로 하책을 택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 이 지경을 당하여 본관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장군께서는 빨리 평양 원수부로 가셔서 도원수 어른을 보필하여 적을 깨뜨릴 방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주성은 요지 중의 요지인데 이곳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이괄은 한 걸음이라도 빨리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 마음이 조급할 것이므로 지름길을 택하지 이쪽으로 돌아서 갈 리가 없습니다. 정충신이 듣고 보니 여간 명민한 판단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불안 같은 인재를 얻은 것을 기뻐하며 안주성을 숙천부사 정문익에게 부탁하고는 불안과 함께 말을 달려 평양으로 향했다. 원수부에 도착한 정충신이 전후 사정을 보고하자 도원수 장만은 즉시 조정의 보고를 올리는 한편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이괄의 중군장 이윤서, 별장 유순무 등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담했음직한 사람들더러 내응하거나 이탈하라는 이간 편지를 몰래 전하고 반란군이 통과함직한 길목 여러 곳에 귀순을 종용하는 방문을 붙여 장졸들의 탈주를 부추겼다. 그 계책이 효과를 보아 영변 출발 닷새가 지나 자산 자모산성 아래에서 야영할 때 이윤서, 유순무, 이신 등이 군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채 평양으로 도망치고 그들 휘하의 군졸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삽시간에 유능한 장수들과 3천여 명의 병력을 잃은 이괄은 노발대발하여 단속을 더욱 엄중히 하면서 진군을 서둘렀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괄의 반란이 확실해지자 인조는 강경파들의 압력에 못 이겨 이괄의 가족과 형제뿐 아니라 평소에 이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 수십 명을 잡아들여 죽여버리는 지나치고 과격한 실수를 저질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반란군이 불황의 예상대로
평양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름길을 택하여 곧장 서울로 향하자 도원수 장만은 정충신을 전부대장을 삼아 즉시 추격대를 출발시켰다. 부랑은 정충신의 참모로서 동행하게 되었다. 반란군과 관군이 처음으로 부딪힌 곳은 황주에서 멀지 않은 신교라는 곳이었는데 이괄의 매복 작전이 주요했을 뿐 아니라 관군은 전후방군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선봉장 박응서가 죽고 많은 병력 손실이 많아 관군의 일방적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첫 전투에서 이긴 이괄은 기세등등해졌고 장만은 흐트러진 군사를 황주에다 일단 집결시켜 전열을 재정비했다. 장만의 군대가 뒤에서 이괄의 발목을 잡으려고 길을 쓸 때 반란군의 진경로 쪽을 담당하고 있던 방어사 이중로, 풍천부사 박영신, 평산부사 이화, 연안부사 이인경 등은 강심이 깊은 저탄이란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것을 안 이괄은 사익길로 몰래 건너 한밤에 기습을 가하니 방심하고 있던 관군은 손 한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참패하고 이중로 등 장수들이 모조리 죽고 말았다. 정충신의 군대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상황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이괄은 이중로 등 7장수의 머리를 물건너 정충신의 진중으로 정중하게 보내니 그것은 고도의 심리 전술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참혹한 모양을 본 장졸들의 안색이 하나같이 변했다. 그때 부랑이 정충신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다. 얼른 알아들은 정충신은 큰 소리로 본관이 진작부터 방어장과 친분이 있어. 그의 얼굴을 잘 아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머리가 틀림없다. 우리 장졸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사기를 꺾으려는 잔꾀에 불과하니 절대 동요하지 말라. 하고 외쳐 군심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정충신이 일단 대치 상태로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이괄은 질풍같이 군사를 몰아 2월 7일에는 경기도에 들어섰고 8일에는 임진강을 건너 경기감사이서 수원부사 이흥립, 파주목사 박효립 등의 관군을 깨뜨림으로써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진 것을 안조정에서는 난리가 났고 인조는 대비와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허겁지겁 피란길에 나서서 한달음에 공주까지 달아나 버렸다. 2월 10일 텅 빈 서울에 입성한 이괄은 선조의 10번째 아들 흥안군을 보위에 앉히고 새로운 왕권의 출발을 선언한 다음 창고를 여러 식량을 나누어 주고 죄수들을 석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민심을 크게 얻는 한편 조정에 불평불만하던 무리를 최대한 끌어모아 세력을 불렸다. 이괄의 반란군을 추격해 온 도원수 장만은 고양군과 파주군 사이에 있는 해음령 고개 위에 진을 치고 작전 회의를 열었는데 급전을 벌여 끝장을 보자거니 서울을 포위하여 지구전을 펴자거니 하고 의논이 엇갈렸다. 그때 정충신이 결연히 말했다. 이괄은 미련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위를 끌수록 그는 도성 인심을 수습하고 대치정돈하여 힘을 축적할 것입니다. 다만 그는 성질이 오만하여 지금은 기고만장해 있을 것입니다. 병법에도 교만은 패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여유를 주지 않고 싸움을 걸어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작전을 구사하면 적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즉각적인 일대 결전을 벌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때 부랑이 정충신에게 가만히 말했다. 적의 군세가 만만하지 않으므로 관군은 높은데 미리 진을 치고 적을 불러내어 내려다보며 싸워야 유리합니다. 옳은 말이다. 그러면 어디에 진을 치는 것이 좋을까? 길마제가 최적지입니다. 길마제는 지금은 무학제이다. 거기에는
적의 봉화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움직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대비에 들어갈 텐데. 소인이 야간 기습을 하여 먼저 점령하겠습니다. 정충신의 허락을 받은 부랑은 그날 밤 날랜 기병 20기를 인솔하고 가만히 길맞이 쪽으로 진출했다. 초봄이라고 하나 땅바닥에는 눈얼음이 깔려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몹시 불어 기습이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람 소리가 한편으로는 적의 눈과 귀를 속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하여 봉화대를 기습적으로 점령한 부랑은 평소와 다름없다는 뜻의 봉화를 계속하여 들어 성 안의 적을 안심시켰고 정충신의 관군은 쉽사리 이동하여 포진을 마쳤다. 날이 밝아 그 사실을 안 이괄은 녹이 충천하여 즉시 갑옷을 주워 입었다. 그때 이충길이라는 그의 부장이 꾀를 내었다. 지금 적의 주력 부대가 몽땅 선봉으로 나섰고 도원수 장만은 고단한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처져 있습니다. 일부 군사로 하여금 창의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세검정으로 해서 장만의 본진을 깨뜨린 다음 안팎협공을 가하면 정충신은 독 안의 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 이괄은 전부대장 이욱에게 정병 1,000명을 딸려 창의문으로 나가 장만의 본진을 공격하게 하고 자기는 한명연과 함께 당당하게 정면 공격을 감행했다. 길맞의 중턱에서 벌어진 싸움이 처음에는 관군 쪽에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선천부사 김경운이 전사하고 많은 군사를 잃어 관군은 부득불산 위로 일시적인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정충신은 재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맹렬한 반격을 퍼부어 전세를 호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편 이욱의 부대는 창의문을 나가자마자 관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미리 짐작한 불황의 의견에 조차 정충신이 그쪽에 포수 200명을 매복시켜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무 큰 병력 차이 때문에 기습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반란군은 매복 부대를 유린하고 그대로 관군의 본진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갔다. 도원수 장만의 본진이 바야흐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정충신의 관군 주력에 밀려 주춤한 반란군의 후미에 섰던 병졸 몇이 제풀의 겁을 집어먹고 꽁무니를 빼다가 이욱의 부대에 이르러서는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느라고 상황을 크게 부풀려 떠벌려댔다. 관군의 공격이 얼마나 사나운지 우리 본진이 깨어지고 많은 병사가 손실되었어. 어물거리다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네. 그러면서 달아나니 이욱의 부대는 주춤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관군이 용기를 얻어 총공격을 감행하자 이욱의 부대는 삽시간에 허물어져 많은 병력 손실을 내고 주랭랑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이괄의 본대에까지 미쳐 반란군은 앞뒤로 협공을 당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괄은 황사기를 휘두르며 부대를 독려했다. 그러나 갑자기 풍향이 바뀌어 바람을 안고 싸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손발 같은 장수인 이양이 목숨을 잃고 한명년이 다치는 바람에 그 휘하의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져 삽시간에 수습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 모양을 본 불황이 일부러 적장 이괄이 황천길로 갔다고 소리치자 관군들은 용기 백배하여 만세를 불렀다. 그 소리에 놀란 반란군은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쓰러져 밟히는 자, 골짜기에 떨어지는 자, 한강에 뛰어드는 자도 많았고 아침 6시 무렵부터 4시간에 걸쳐 계속된 전투는 반란군의 결정적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이괄은 할 수 없이 후퇴 명령을 내렸는데 성벽 위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서대문과 서소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멀리 돌아 남대문을 통해서야
겨우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정충신이 승기를 놓치지 않고 추격하여 이괄을 잡고 반란군을 아주 괴멸시키려 하자 불황이 가만히 충고했다. 이괄은 이제 꽁지 빠진 새와 같아 갈 곳이 없습니다. 몇 날 못 가서 누구 손엔가 붙들릴 것입니다. 팔을 붙잡아 공을 세울 사람은 따로 있으니 장군께서는 남의 공을 뺏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만해도 대장부로서 하실 일을 버젓이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정충신은 과연 그대의 말이 옳다. 잘 일깨워 주었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괄은 그날 밤 수구문을 통해 패잔 부대를 이끌고 도망쳤다. 서울을 벗어난 이괄은 한강을 끼고 북상하다가 퇴로를 막아서는 광주 목사 임회의 관군을 깨뜨린 다음 이천에 들어가 묵방리란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이괄의 부하 장수 기익헌과 이수백은 사세가 이미 글렀으니 목숨이나 보전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칼을 들고 몰래 지휘 막사에 들어가 깊이 잠든 이괄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이전, 부상당한 한명년 등 주모자 9명을 해치웠다. 풍우나 이괄은 어이없게도 신임하던 부하의 손에 의하여 파란 많은 생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 이튿날 기익헌은 9개의 머리를 묶어 가지고 인조가 있는 공주로 향했고 이수백은 그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서울의 원수부로 향했다. 인조가 서울에 돌아온 것은 음력 2월 22일이었다. 그대로 종묘의 신주를 봉안하고 위안제 지낸 다음 난리 토평에 공이 많은 대신들과 장수들을 불러 치하하고 상을 내렸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큰 공을 세운 정충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정충신은 이괄의 난이 평정되고 왕의 환도가 임박하자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서 역적을 미리 막지 못하여 임금을 몽진하게 했으니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하며 자기의 임지인 안주로 돌아가 위로부터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인조는 즉시 정충신을 불러 큰 상을 내리며 1등 훈공으로 금남군을 봉하고 평안병사에다 영변대도 호부사를 겸하게 하였다. 정충신이 임지로 돌아오자 불황은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리 곁에서 제가 할 일은 끝났으니 고향인 자성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충신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번 난리에서 그대가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만큼 승진시키려 생각하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본관의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어야겠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고향에는 늙은 아버지가 홀로 계시고 또 한가업을 이어야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충신이 승낙할 리가 없었다. 가겠다거니 못 보내겠다거니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불황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하고 말았다. 정충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처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했으나 결국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불황이 여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충신은 기가 막혔다. 유능한 부하를 잃게 되는 것이 애석했으나 이미 여자라는 사실을 안 이상 불필요한 소문이 두려워서도 더 붙들어 놓을 수 없었다. 그대의 본색을 진작 알았던들 지금까지 공고동락하며 싸움터를 누빌 수 있었겠느냐. 이제 사실이 명백해졌으니 더 붙들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나리를 속인 죄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다. 이런 기이한 인연이 또 있을까. 아무쪼록 살펴가거라.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불황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한 다음 말에 올라탔고 자욱한 먼지를 남기며 달려가는 그 뒷모습을 정충신은 추연하게 바라보았다. 나라의 위기를 맞아 무기를 들고 뛰어나가 남자보다 더한 공을 세운 불황은 중세 프랑스의 국난을 구한 잔 다르크에 비견되는 특이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